내려오기 전에 한번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원장님이 됐고 어떤 역사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병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병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사탕발림이 아니고요. 그 느낌이 내가 정말 아프게 되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병원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온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도 역시 여기는 참 이렇게 의료 서비스인으로서의 많은 어떤 훈훈한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의료 로봇의 미래까지도 제 분야로 좀 좁혀서 얘기했다가 내려오면서 좀 바꿨습니다. 그냥 의료의 미래로 로봇을 떠나서 우리 의료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앞으로의 이 세상은 어떻게 갈까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내용들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뭐 여러분들 딱 느낌을 갖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 글쎄요, 한번 조금 제가 줄여서 한 10분 정도 여유를 갖고 끝내고 같이 한번 또 질문, 어떤 질문이라도 같이 해보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질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해보면 질문이 좀 없으셔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질문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질문하면 첫 번째로 잘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상대방이 혹시 이게 실례일까? 뭐 이런 거. 3번은 뭐라 그럴까? 이 토론에 대한 어떤 이런 문화가 조금 부족한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위아래 관계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많은 강의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되고, 우리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학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은 공부하는 이제 연구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과 의료 로봇의 미래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는 챗GPT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제가 한번 조사해서 이렇게 4개의 구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는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메케니컬 로봇, 자동화 기계를 쭉 개발해 오다가 한 13, 14년 전부터 의료 로봇을 우리나라 꼭 해야 되겠다. 그때가 마치 이제 다빈치가 막 이제 병원마다 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의료 로봇, 수술 로봇이 활성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기획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만들어서 국가 R&D로 해서 우리나라도 국산 의료 로봇을 빨리 만들어서 의료 현장의 로봇들을 계속 투입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기획도 하고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 저러한 기능들을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 수요를 갖다가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우리나라에 또 맞는, 사실 우리나라에 만든다는 건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산 로봇에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더 넣고 싶은데 또 그쪽에 개발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수술 로봇을 가지고 좀 더 환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보자 해서 저희는 한 3, 4년 전부터 의료 로봇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의료 로봇 학회에는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선생님들이세요. 네, 서전들이시고, 그 다음에 절반은 이제 의료공학이나 또는 저희와 같은 로봇공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같이 라이브 서저리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개발한 거를 같이 하는 그런 학회를 이제 운영해 오고, 또 절반은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상품화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 만들고 그걸 또 병원에 보급을 해서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계속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에 제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3, 14년간은 국가 의료 로봇에 대한 그런 분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7년 전에 알파고가 들어왔죠. 그래서 알파고가 들어오면서 야, 이제는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가 앞으로 더욱더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겠구나 해서 제가 카이스트로 옮겨서 이번에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분야가 처음에는 산업용 자동화 로봇에서 의료 로봇, 또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한 분야를 한 30년, 40년 해도 사실은 완벽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자꾸 중간에 이렇게 관점을 바꿔가면서 전공을 바꿔나가느냐, 뭐 그런 또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무슨 천재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나가 관심이 있어 자꾸 다른 분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변화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적응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파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게 마치 물이 고이듯이 하나에 이렇게 안주하는 것보다는 좀 도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또 내 전공 분야로 삼아서 새로운 내가 안 가본 길을 또 한번 걸어보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이제 수술 로봇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전에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검사 장비를 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세계 1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규모는 한 3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수출이고요. 앞으로 의료 로봇과 계속 새로운 기술도 더 신사업을 해서 1조 기업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그 중에서 수술 로봇은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로봇 기술에 해당되는 메커니즘 기술과 제어 기술, 그리고 이제 광학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라든가 또는 레이저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3차원을 측정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강점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기본 기술로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네 가지 기술을 바로 다빈치와 같은 로봇에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대표님을 설득했고,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보자 했고, 산업부를 설득하고 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이 수술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빈치는 이제 복강경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가리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약 1만 5천 대, 우리나라에서 한 50여 대, 우리 또 기독병원에도 한 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수술 로봇에서 다빈치가 안 가는 분야가 어딜까 해가지고 살짝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수술 영역과 신경외과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빈치는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지만 우리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고 상당히 수술 난이도가 높은 영역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뇌수술 로봇을 이제 10년째 하고 있고, 이미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병원에 도입이 돼서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보여드리면 네, 로봇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기반 기술은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이제 표면을 인식해가지고 3차원 좌표를 계산한다든가, 또는 수술 도구의 끝을 3차원적으로 레이저 장비와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수술 도구의 위치를 알아내서 각종 그 수술 영역에서의 환자의 위치와 도구의 위치를 정합을 해서 3D로 자기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물론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메드트로닉스나 또는
다른 회사에서 이미 확보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같은 정도의 성능을 갖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요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술 로봇, 미래컴퍼니의 복강경 수술 로봇도 제가 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거 고용은 뇌수술 영역을 하지만 역시 복강경 영역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같이 공동 프로젝트화 시켜가지고 지금 이미 국산화가 되고 있고요. 뭐 이미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유사한 수술 로봇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로봇 기술의 핵심은 도구 기술하고 그 다음에 광학 기술이거든요.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센서 기술과 그 다음에 도구에 해당되는 제어 기술인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축은 이렇게 도구 기술과 그 다음에 눈 기술, 그리고 손 기술, 그리고 AI 기술, 그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의료 로봇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비치는 이미 한 5년 전에 싱글포트를 소개를 했죠. 그래서 싱글포트 영역에서 이미 단일 공으로 해서 환자의 또 수술 상처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건 하나의 이제 입구를 통해서 도구가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로봇 수술에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이제 환부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힘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렇게 병변이 굉장히 무거운 경우, 뭐 위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아직은 접근을 못하고 있고, 좀 이제 우리가 제거해야 할 환부가 작은 경우에는 싱글포트로 지금 많이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는 여기 접근도 못하고 있죠. 뭐 다빈치만 있지 않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이미 구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버브서지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미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메데트로닉스는 이미 척추수술 영역에서도 상당한 지금 강자의 역할을 보고 있는데, 역시 임상을 통해서 다빈치와 같은 수술 로봇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뭐 스트라이커 같은 회사에서는 전형외과 수술 로봇, 물론 메이커 서지컬도 있지만 스트라이커 같은 회사도 이런 전형외과 수술 영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GMS와 같은 데서는 이제 혈관 중재 시술 로봇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이런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에 기반한 중재 시술 로봇 같은 것도 이미 다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전 세계의 수술 로봇과 의료 로봇 기술의 현황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잠깐 이제 포커스를 바꾸어서 챗GPT를 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검색 엔진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제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왜 구글이라는 이름을 이 양반들이 처음에 98년도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98년이면 여러분 꽤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학원생들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논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구글 문헌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논문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사이트 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연결 통로의 확률을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어떤 사이트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도 보면은 인간관계의 그 맵을 갖다가 다 그려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은 내 영향력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럼 많은 사람하고 친하면은 영향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하면 영향력이 또 확 올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또 대통령하고 막 서로 예를 들면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다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페이지 간의 서로 연결 강도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1번, 그 다음에 페이지 자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페이지인가 하는 것이 또 웨이트가 돼가지고
그것을 연결 강도를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레이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소위 이제 공동 창업자인데 스탠포드 대학원생일 때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을 쓰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 엔진을 만들자 해서 자기네 논문의 그 중요도 알고리즘대로 뭐라 그럴까요? 그 검색 페이지들을 순서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자기 이름을 쳐보십시오. 몇 건이 나오니 50만 건 이상이 나옵니다. 그쵸? 자기 이름만 쳐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단어들을 검색 엔진에 넣으면은 뭐 1000만 건, 1억 건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어떤 순서로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30년 전에. 근데 그거 순서가 구글에서 보여주는 순서가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검색 알고리즘이 수많은 연결 강도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제가 공부해가지고 엑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셀로 제가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엑셀로 구현해가지고 한 4개의 유젠풀을 가지고 링크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얘네들의 4개 중에서 어느 페이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지?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엑셀로 갖고 이렇게 검사했더니 한 8번 만에 얘가 싹 컨버즈가 되더니 순서가 딱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4x4 행렬을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랭크를 계산한다 그러면 100만 바이 100만의 거대한 매트릭스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구현해? 하는 그 거대성에 많은 사람들이 구현을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구현을 한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거라지를 빌려가지고 그 한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 100만 바이 100만의 그 매트릭스 행렬 연산을 어떤 식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서비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 하나로 다 무너졌습니다. 야후 무너지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라이코스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쭉쭉쭉 올라오고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구글을 다운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확했어요. 그 순서가. 100만 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순서로 보여주는 첫 번째 10개의 순서, 여러분 딱 보면 구글에 1번 하면 10개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면 2번 하면 그 다음에 20개 보여주죠?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고자 하는 페이지는 거기서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200개, 300개를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 관련도 없는 문서라는 거예요. 그런 문서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 대상을 다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결과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구글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문제는 백으로 돌아가서 왜 구글이라고 했을까? 이 구글이라는 것이 구골에서 나온 말인데 10의 100제곱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구글 플렉스라 그러면 10의 구글 제곱을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계산할 수 있는 키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미 98년부터 인공지능을 예견한 거예요. 지금의 인공지능이 이거거든요. 엄청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이미 98년도에 단순 검색 엔진으로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 다 먹겠다. 앞으로 벌어질 인공지능 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이미 설립 당시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다는 것에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의 팜이라는 논문도 제가 샵 검색해보면 요즘에는 다 좋아져가지고 PDF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단위를 보면은 약 5,400억 개의, 이것이 100밀리언이면 10억 개입니다.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가지고 역시 언어 모델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미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그 논문은 다 연구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샘 알트먼이 갑자기 지금 구글을 목격한다 비유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글은 다시 그냥 그러면은 빨리 우리도 발표만 안 했지 그대로 챗GPT 같은 거 만들겠다 하면은 제가 구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의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주도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구글은 로봇까지도 연구를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퍼온 건데 지금 여기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은 그냥 로봇이 물건을 집어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모델을 연구해서 그 인간의 그 소위 사고 모델을 세워가지고 로봇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밀크를 엎질렀을 때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쿼리만 던졌을 때 내가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가 그러한 모델을 또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로봇 연구는 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뇌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각종 그 홀브레인 세그멘테이션, 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뇌의 영역별의 기능들은 웬만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런 기술들 중에서 우리 구글이 갖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들은 인간이 어떻게 기억을 관리하는가, 논리적인 사고는 어디서 하는가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롱텀, 숏텀 우리가 메모리라든가 또는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이미 뇌과학자하고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협동 연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핵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해부학적으로 연구하는 그 결과물들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로봇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도 유튜브에서 제가 랭귀지 모델 베이스드 로봇이라고 해서 한번 갖고 와서 봤는데요. 네,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로봇에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어떤 문제를 딱 던졌을 때 얘가 스스로 제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모델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챗GPT가 보여주고 있는 언어 모델하고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로봇이 챗GPT와 같은 데이터 해석 능력을 좀 더 내부에 갖게 된다 그러면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로봇 간의 대화의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구글의 그 검색 키워드하고 보여주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이 이미 우리 인간이 지난 30년간 자료를 올려준 수많은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의 강도 때문에 결정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CNN을 한번 쳐봤어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CNN 하면은 그렇죠. 상상한 대로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 네트워크가 하나 뜨긴 하는데 그 이후에 뜨는 모든 순서들은 지금 인공지능에 쓰고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순서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그 구글의 이미지 검색이라는 그 검색창에다가 쳤을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문서들이 이미 컨볼루션 뉴럴넷이라는 그런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이미 문서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라고 치면 뭐가 나올까요? 트랜스포머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 로봇이 영화 로봇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말로 했을 때는 트랜스포머가 이 영화상에서의 로봇이 나오는데 이번에 영어로 쳐봤습니다. 제가 한 실험을 여러분 똑같이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영어를 해봤을 때는요, 네, 역시 지금 챗GPT에 쓰고 있는 핵심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걸 굉장히 주장했더니 상당히 참신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트랜스포머 했더니 영어에 그런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네, 인공지능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직 지금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에 우리나라의 문서들이 대응을 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트랜스포머는요, 딱 2017년, 6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역시 구글의 문헌 검색, 네, 논문 검색이라고 해서 역시 그냥 구글의 검색창이 아니라 네, 구글의 문헌 검색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 많이 써보셨죠? 저도 논문 제일 자랑스러운 논문 하나가 150회 인용수가 있거든요. SCI 7만 인용수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 정도 될까요? 몇만 정도면 최고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이 논문을 서로 연구자들이 읽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알고리즘 하나만으로 지금 챗GPT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인공지능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다 은퇴할 것 같습니다. 뭘로 다 바뀔 것 같다고요? 네, 트랜스포머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트랜스포머가 뭐지? 뭐 이렇게 논문 보면은 이제 논문 읽어보면은 이게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이 안에 레지네트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멀티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정도, 인코딩과 디코딩 기술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우리가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인공지능을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 그 다음에 인코딩, 디코딩, 그쵸? 키워드만 알아도 상당히 앞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텐션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쳐봤어요. 어텐션을 쳐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날 어텐션으로는 뉴진스의 어텐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거는 네, 영어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일본은 나와요. 일본은 역시 파워풀 있어요. 뉴진스가 나오긴 하지만 네, 대부분 트랜스포머의 핵심 알고리즘이 어텐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문서들이 트랜스포머, 어텐션 이런 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문서라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트랜스포머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페이퍼 읽고 제가 프로그램을 또 좀 짜봤습니다. 단순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어레이라는 그 행렬 벡터를 선언을 해가지고 행렬곱이라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행렬 매트리스 행렬곱 연산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소프트맥스라는 약간의 그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하고 몇 번을 이렇게 짜나가면은 네, 소프트 어텐션에 의한 가중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줄 안 되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이제 파이썬으로 짠 코드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얘네들은 30년 동안에 약 30억 개의 문서를 학습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키워드가 여기 말하는 인풋 인코딩에 있는 이 쿼리의 벡터 사이즈가 100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5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스케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은 단순해서 엑셀로도 구현하고 파이썬 몇 줄로도 가능하지만 얘가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컴퓨팅 파워의 문제로 바뀌는 문제인 거죠. 이게 누가 가능하다고요? 구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네,
그 대형 그 컴퓨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공부에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가중치 계산을 어텐션 알고리즘으로 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요거는 제가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어텐션 쳤더니 어떤 분이 강사분이 이효리, 엄정화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할 게임이라고 하는데 부캐라는 게 이게 뭔가 봤더니 뭐 서브 캐릭터 뭐 이런 뜻이라 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이 예능 프로를 보신 분은 딱 알아봐요. 부캐가 뭔지. 부캐를 찾는 문제인데 이걸 어텐션 알고리즘으로 유제풀로 들어가지고 유재석 했을 때 지미유라는 부캐를 찾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어텐션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퀘리와 키워드, 밸류 이렇게 삼각관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텐션 알고리즘 돌리고 아까 네트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요 가중치를 계산해주고 쭈루루 계산해주면은 아 여기서 GU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리즘을 제가 계산해 볼 수가 있었어요. 몇 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벡터와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해 주는 것이 어텐션 알고리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별게 아니라는 문제를 들어가는 거죠. 스케일의 문제이다.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그런 행렬곡 벡터 연산만 잘할 수만 있으면 알고리즘들은 별거 아닌 것은 드러났고 따라서 숨길 것도 없고 여기에 핵심 고난도의 알고리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도를 유추할 수 있는 마치 그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연관도를 유추해가지고 그 페이지의 연결 강도를 계산해서 그 페이지의 영향력을 계산한 것처럼 단어도 단어의 영향력을 계산해가지고 다음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올 것이구나 예측하는 그런 것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가고 있고 결국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챗GPT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좀 넘어가고요. 네. 요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구글의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 자기 구글 드라이브 지금 생성하면 누구나 한 50기가 정도의 용량으로 구글 드라이브 제공하고 있고요. 한 100기가, 200기가 넘으면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만 내면은 100기가 추가로 줍니다. 그 구글 드라이브만 갖고 있으면 콜앱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짠 그런 간단한 파이썬 알고리즘들을 돌려볼 수가 있는데 이런 코드들은 다 이미 검색만 하면은 이미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도 이게 가능한가 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아카이브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리파지토리로 들어가면은 소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걸 푹 쳐가지고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딱 치면 약간 프린트 해보면 콜앱에서 돌아가는 GPT 이런 것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챗GPT는 이미 코드도 공개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서비스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거대한 클라우드에서 컴퓨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좀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서비스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속도 면에서는 갈 수 있어도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구현하는 것은 이제는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의 역사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에 약 6년간 논문 수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다가 급증 쫙 하고 있고 또 논문과 논문 간의 상호 사이테이션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참조한 그 연결 강도를 계산해 주면 어느 논문에 영향력이 있는가 이거 다 계산할 수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쭉 보시면 195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룰 베이스 AI로 시작하다가 룰 베이스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머신러닝으로 가는 추세로 갔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의 핵교를 만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조금 침체돼 있다가 2000년대부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이 이제 발견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온 것이 알파고, 트랜스포머, GPT 쭉쭉쭉 가면서 지금 다시 엄청난 제2의 물결이 터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해당되는 그 유명한 논문들 제가 몇 개 이렇게 리뷰제프를 받아봤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떤 논문들이 영향력 있는 논문들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산업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정도에서 지금 인공지능 투자하겠다 하고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도 주도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빅데이터 5가 이미 다 사람이면 사람, 데이터면 데이터, 돈이면 돈 다 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자, 데이터를 왜 가지고 있죠? 애플, 알파벳, 네,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엄청난 SNS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이 그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데이터, 그쵸? 어마어마한 SNS 데이터, 각종 아마존도 그렇고 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카이브 랩 같은 것도 다 사버리고 그 정도로 데이터를 엄청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교수님들이에요. 엄청난 잽 힌트니, 제퍼리 힌튼, 루큰, 데이비 실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부 자기네들 연구소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고요.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디 갈래? 그랬더니 삼성 갈 수도 있지만 혹시 엔비디아나 페이스북에서 오라면 가겠다. 그러고 있어요. 큰 물에서 놀겠다는 거죠. 큰 물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은 건 돈인데요. 돈도 제가 쭉 보니까 이 회사들이 전부 지금 회사의 사이즈가 거의 뭐 조 단위로 가고 있어요. 1조 기업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쵸? 네. 1조 기업 1조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규모니까 1조 기업이면 삼성전자에 벌써 20배, 30배로 가고 있는 거죠. 회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 세계 10위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다고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국가 간의 지금 기술력 차이가 더 벌어질까 하는 걱정이고요. 그 빅데이터 기업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즈는 이제 2030년이면 약 1조 5천억 달러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냐면 1,500억 달러, 죄송합니다. 지금 대략 자동차 시장이 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한 500억 달러 해요. 인공지능 시장이 1,500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자동차 시장을 넘어가는 거대 산업이 2030년이면 열리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모든 걸 다 이제 묶어 넣겠죠. 의료 로봇, 뭐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반도체 기술까지 다 넣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은 그냥 하나의 인공지능 물결이다. 뭐 예전에 우리 기억으로는 뭐 카오스 세탁기, 뭐 퍼지 인공지능으로 뭐 그러다가 휙 날아가 버리고 뭐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 그러더니 누구나 그 3D, HMD 고글을 끼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지만 그거 다 허구였네. 지나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 제품에, 전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이 녹아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구글이 검색 시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반도체 기술 그런 기술도 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 반도체 시장, 모든 IT 시장을 이런 빅5, 빅테크 기업이 다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IT 기술, 그래서 IT 강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삼성, 현대로 SK로 이루어지는, LG로 이루어지는 우리 4대 대기업들이 그동안 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참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암울해지는 느낌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불러놓고 좋은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암울하다 그러니까 좀 속이 상하죠. 근데 이 암울한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야 이제 위기가 오는구나. 위기를 미리 인식해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케이스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이다.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저들은 우리가 상대하기엔 대단히 센 사람들이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은 그러면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튼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픈 AI가 샘 엘트먼이라는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인 것이 이거 뭐 구글의 아까 얘기한 메리 페이지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 양반도 또 스탠퍼드 대학원생이에요. 중간에 박사과정 다 그만둬버리고 오픈 AI로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 GPT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청 이용 장관이 불러서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샘 알트먼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딱 손잡고 지금 각종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 오피스는 오피스, 비주얼 C는 비주얼 C 전부 지금 GPT 기반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 검색 엔진도 지금 전 세계 한 5%밖에 안 되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구글을 넘는 걸로 바꾸겠다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신이 났어요. 이거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연 구글이 어떻게 대응할지.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죠. 지금 AWS라고 아마존이 다 먹고 있는 거 2등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구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마존이 센지 몰랐죠. 아마존이 그냥 뭐 쿠팡과 같은 물류 기업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클라우드로 먹고 살아요. 모르셨죠? 알고 있었겠지만 클라우드로 먹고 살아요. AWS라는 아마존 웹 서비스로 먹고 살고 전 세계에 약 1000개 기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ERP, 뭐 각종 운영 시스템, 경영 소프트웨어를 다 서비스해주고 있어요. 그 시장이 또 약 500억 달러 시장인데 그 시장을 아마존이 다 먹고 있는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2등인 거 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역시 클라우드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시장, 클라우드 시장을 또 근데 결국 클라우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병렬 컴퓨터 뿐이에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뿐이고 여기에 수십만 개의 컴퓨팅 보드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냥 여기서 데이터들이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 여기에는 또 A100이라는 엔비디아 보드가 또 다 들어가고 지금 GPT만 하더라도 약 1만 개의 A100이라는 보드가 돌아가서 지금 GPT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드웨어 시장은 뭐죠? 바로 GPU 시장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GPU 해야 되겠구나 해서 GPU 쪽으로 뛰어들고 있고 아무튼 엔비디아가 그런 엄청나게 또 하드웨어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AI는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텔리전트를 앰플리파이,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자기들의 어떤 회사의 사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밀어내는 게 아니다. 당신들을 더 인텔리전스하게 강화시켜드리겠다라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Azure Collaborative Service라는 그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전부 인공지능화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PPT, 마이크로 오피스, 엑셀 이런 것이 다 이제 앞으로 AI 기반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비주얼 C,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C++, C# 이런 개발 언어들도 전부 이제는 GPT 기반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랄마라는 모델을 갖고 엄청나게 랄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또 GPT에 대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구글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히려 애플은 살짝 지금 약간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애플이 뭐 AI로 뭘 했다는 거를 조금 한 건 없는데 엊그제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애플이 지금 판매를 시작한 HLD 글래스입니다. 네, 4K 글래스인데요. 그거 사고 싶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뭐죠? 그 지금 하고 있는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를 우리가 지금 뭘로 봅니까? 그 와이드 스크린으로 보고 있죠. 그 정도급의 그런 해상도의 HLD 메타버스 글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메타버스랑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가 10년도 아니고요. 제가 보면 5년인 것 같습니다. 한 5년 내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성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로봇하고 합쳐지면은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수술 로봇이 좀 더 진화돼서 좀 더 의사에게는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률적으로 거기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수술방에 의사면허는 없지만 한 50번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같이 개발을 하려면 계속 수술하는 걸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술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딱 들어가고 보니까 또 막상 현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찾고 있는 병원 부위가 맞냐, 제대로 지금 제거를 한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수술방에서 느끼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얘가 착착착착 자율주행 하듯이 알려주면은 거기는 지금 정맥이다, 신경이다 막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기술로 해서 앞으로 로봇이 그 프로그래밍, 로봇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로봇 프로그래밍이 제일 힘든데 그가 로봇의 오토 프로그래밍 기술로 다 발전할 것 같고 로봇을 동작시키는 것 자체도 그 자율성이 자꾸 올라갈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 로봇 전문가로 봤을 때는 그건 쉬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쪽 분야에 대한 발전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술 행위조차도 해석이 가능해져요. 비헤이비어 레코그니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다 뭐 누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헤이비어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수술이 얼마나 정확성 있게 됐는가, 그 수술 응집도라 그러는데 다빈치에서도 초보 의사들이 수술한 거와 조금 전문 경력을 많이 쌓는 거하고 엑스퍼트하고 이 모션 응집도가 달라요. 그걸 통해서 평가를 내린다든가 중간중간에 뭔가 데이터가 좀 이상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중간중간에 알람을 알려준다든가 해서 같이 안전하게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옆에서 보조 운전자가 앞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딱 보면 순간적으로 운전자가 놓친 거를 본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보조로서의 AI가 이렇게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트레이닝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현실과 똑같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또는 시뮬레이션, 네, 사전에 수술 계획 같은 걸 검증해 본다든가 그러한 기술로는 이미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건 이건 3차원 가상현실 기술인데 여기에 이제 AI 기술과 그 다음에 챗GPT와 같은 이러한 행위 인식 기술하고 연결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그림 보여주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거냐? 여기까지는 가이드해서 같이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뭐라 그러죠? 자동화가 되는데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모르겠어요. 운전은 그렇습니다. 운전은요. 앞으로 20년 뒤에 인간이 운전하는 게 금지될 수도 있어요. AI가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졸았다,
뭐 못 봤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요즘도 아침이면 안타까운 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또는 멀쩡하게 운전하는데 뒤에 화물트럭이 그냥 추돌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다 AI가 막아주듯이 앞으로 정말로 AI나 로봇이 더 인간의 행위보다 정확할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러면 의료 쪽도 우리가 물론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좀 더 이런 로봇 기반 기술로 해서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 현재는 요 단계까지는 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봇 수술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로봇 가이드 정의 수술까지는 다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위 인식 기술 그런 정도까지 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무료 로봇,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기관 이런 걸 원장님이 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다 제가 공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하스피탈 충격적이죠. 동물과의 대화. 아니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만 알아들을까요? 동물에 대화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양봉에 있는 벌이요 약 1,500단어를 쓴대요. 아셨습니까? 근데 지지직 거릴 줄 알았더니 서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돌고래 약 12,000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미 그 생물음향학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들을 막 모아가지고 계속 이 고릴라들이나 박쥐들이나 폴로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소셜 인텔리전스를 보이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미 있는 건데 이쪽 발전 안 하겠습니까? 발전하면 결국은 이제 동물과의 대화도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알파고는 이미 알파폴드로 다 넘어갔어요. 단백질 구조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약 10만 개의 단백질 구조 중에서 15,000개밖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15%밖에 알려진 게 없으니까 아직도 약 75%, 80%는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구조를. 이거를 알려면 이걸 계속 실험하고 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들고 하는데 한 1년에 10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나머지 9만 개 하려면 1000년이 걸리겠어요? 100년이 걸리겠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한 1년에 500개씩 알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폴드가. 이미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알파고는 바둑을 더 이상 두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알파고를 한 거고 이제 연구는 일로 갔습니다. 일로. 그래서 역시 또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알파폴드가 해석했던 단백질 구조 다 떠 있어요. HID 얘를 다 엔코딩 해가지고 얘네들의 단백질 사슬들을 연결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물론 저는 이제 생화학 분야가 아니니까 또 저 사람 술 엉터리 같은 말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겉보기에는 뭐가 될까요? 백신 개발, 항암제 개발,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면역 체계, 바이러스, 그게 다 단백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개발, 그 다음에 백신 개발, 여러 가지 항암제 개발들이 전부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그 반대의 수용 물질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다 나와 있고요. 그것이 지금 GPT가 하고 있는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요. 왜요? 그냥 단백질 서열들이기 때문에 DNA라는 단백질 구조라는 것이 뒤에 아미노산 서열이고 20개의 아미노산 서열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뒤틀리는 건데 이 구조가 뒤틀리는 거의 모양에 따라서 세포막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다 결정 나버리거든요. 그거를 다 알아내고 있다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하는 시대? 과학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GPT와 바이오 분야가 합성되고 그렇게 되고, 제가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관심이 많은지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제 딸이 지금 이런 생화학 분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코돈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 연결돼서 제가 이렇게 또 코드로 또 짜놨어요. 짜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독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몇 줄로 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3차원 구조까지 알아내는 거는 아까처럼 빅데이터 기술로 해서 이제 알아내는 기술까지 가야 되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네, 자,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6개월만 막자고 합니다. 셧다운. 너무 빠르다. 막자고 해요. 연구소처럼 하지 말자고 합니다. 6개월만. 6개월 셧다운 작업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몇 개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배부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갔는데, 저기 천상부에 있는 저 빅테크 기업의 사람들은 6개월만 멈추자. 너무 빠르다, 속도가.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자기네들은 다 선진국 돼가지고 세계 10위권, 5위권, 3위권 다 됐는데, 이제 좀 먹고 살려고 막 산업화하는 나라들한테 탄소 배출하지 마. 자, 지금도 탄소 배출하면 너희들은 국제적으로 얼마씩 돈을 내야 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차지해놓고 사다리 차는 거죠.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인류의 지금 우리가 AI의 속도를 받아들일 만큼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하게 될 때까지는 좀 속도를 늦추자. 그거는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속도를 늦추자는 말을 갖다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막 좀 따라가야 될 이런 느낌이 저는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우리가 빨리 따라잡고 나서 그다음에 인류를 걱정하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미국에서 한참 인기 있었던 100년 전 인기 직종 이렇게 구글에 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한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이발소고요. 요건 자동차 고치는 사람, 네, 집 짓는 사람, 광부, 네, 목재, 배선원들, 건설, 광부 뭐 이런 것들이죠. 100년 전에 인기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없어요. 이거 하나가 아무도 안 해요. 그쵸? 외국인들이 좀 하고 있고, 일부는 다 자동화가 되고 있죠. 이것만 그럴까요, 여러분? 네. 지금 이런 것들, 번역가, 네, 아까 제가 이게 자율주행 쭉쭉쭉 가고 있죠. 53년에 아직 꽤 남았어요. 한 30년 남았어요. 네. 저희 AI 연구원 쭉쭉쭉 가고 있죠. 이미 육체 노동자는 다 사라질 것이고, 지식 노동자도 계속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결국은 다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그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인간의 마지막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겁주는 사람들도 있고, 컴퓨터의 속도와 그다음에 메모리의 속도가 얼마나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는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눈에 보이듯이 뻔하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인간은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인간이 난 진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거부하고, 기계 문명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러다이트 운동, 자동차 부시고 마부들이 이렇게 해서 이 문명의 거대한 물결을 막으려고 해왔는데, 저는 그거는 딱 100년 전, 우리 원장님이 100년 전에 우리 병원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문명을 거부한 거죠. 문명을. 그냥 쇠국. 그냥 우리 그 당시에
그 일본이 딱 50년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이지 유신한 게 딱 50년 앞섰다. 50년 차이로 나라가 먹히고 안 먹히고가 결정이 난 거죠.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고통과 교훈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봅니다. 딱 100년 전 지금 2023년? 100년 전이면 언제죠? 1923년이구나. 또는 1910년. 그때쯤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을까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뜻 있는 사람은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하자. 또 뜻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세워서 빨리 우리가 신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저는 그런 경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